세상을 발전시키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보면 탑다운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앙이 결정해서 한꺼번에 시행하는 방식이 있죠. 근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혹시 방향이 틀리면 큰일 납니다. 대표적인 게 4대강 같은 거죠. 그리고 국정농단을 하면 큰일 납니다. 그 망하는 일이죠. 지방은 상대적으로 몸집이 가볍습니다. 국가가 항공모함이면 지방은 구축함이라 영향은 적지만 실패할 가능성, 실패를 하더라도 그 피해의 범위가 좁죠. 대신 성공하면 그거를 옆으로 확산시켜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 대표적인 게 우리 얼마 전에 했던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거죠. 국가적으로 실험해 보려고 여러 차례 도전했습니다, 사실은. 그게 이제 노사민정협의회, 노무현 대통령 때 노사정협의회, 그런 국가적 대타협을 통해서 노사가 대결하지 않고 합심해서 경제발전을 해보자고 여러 차례 도전했는데 잘 안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결국 우리 광주가 성공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광주형 모델을 베껴보겠다고 여러 군데에서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게 일종의 버텀업 방식의 성공의 대표적인 모델이죠. 우리 광주의 의원님들이 하셔야 될 역할이기도 하고 몫이기도 하죠. 그 외에 여러 영역에서 어떻게 할 거냐 몇 가지.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시대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 우리 현재 시대적 가치,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어딘가, 이 큰 방향을 놓치지 않는 것, 이게 혁신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재생에너지로 가야 되는데 한나라당이 여전히 원전하자입니다. 반대로 가는 거죠. 남과 북이 공존하고 평화통일로 가야 되는 방향인데 여전히 대결적인 행태를 취합니다. 시대를 역류하는 거죠. 그 방향으로 못 가는 겁니다. 성공을 못 하죠.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혁신은요, 이제는 한 곳에서 잘 안 이루어집니다. 부처 간의 칸막이를 허물 때, 그리고 기관 간의 칸막이를 허물 때 혁신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경찰과 뭔가 협력할 때, 소방과 뭔가 협력할 때, 다른 부서와 협력할 때, 이 자기네들끼리 하는 거는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은 실험들을 해서 이제는 어지간한 건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간격을 허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누가 잘하냐? 단체장이나 의원님들이 잘하십니다. 공무원들은 자기 범위를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그 마사회에 달리는 말처럼 딱 앞을 이렇게 가리고 있어서 다른 데가 잘 안 보입니다. 그 벽을 허물어 주는 것, 협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혁신을 하는데. 속도도 되게 중요합니다. 의원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임기 벌써 1년 지났죠? 금방 갑니다. 단체장들도 그래서요. 이게 뭔가 이제 막 시작했는데 몸 풀고 어떻게 해봐야지 그러면 임기 절반 지나갑니다. 3년차, 4년차 넘어가면요. 아이고, 다음에 또 선거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면요. 내가 뭐 했더라 합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방의원님들, 단체장님들이 우리 뭐 해보고 싶은데 돈이 없어. 대한민국 올 예산이 470조인데요. 돈이요.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합니다만 돈이 날아다닙니다.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그 의지를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동의를 받아낼 수 있느냐가 중요하지. 우리나라가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합니다. 꼭 우리 동네 돈이 없더라도 기업의 돈이든 뭐 중앙의 돈이든 광역의 돈이든 혹은 주민들의 자발성이든 이걸 붙이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혁신은요 절대로 풍요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반드시 이루려고 하는 절박한 마음,
있어야 동네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지구촌에 도움이 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위 복지국가 시대의 키워드가 정부였고 신자유주의 시대의 키워드가 시장이었다면 공존의 시대의 키워드는 공동체입니다. 정부, 시장, 시민사회가 함께 중앙과 지방이 함께 하는 거죠. 공동체성을 얼마나 높일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철학적으로 보더라도 신자유주의는 소위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경제학이 굉장히 충실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모든 인간은 이기적이고 그 이기적 존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어느 순간 모두가 함께 이익을 얻는다고 경제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어느 곳에서도 그 이론은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진짜 이기적인가? 하면 그것도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이기적인 속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은 훨씬 이기성보다 이타성이 많습니다. 왜냐면요. 우리 인간이요. 예전에도 그랬고, 그러니까 공룡시대의 포유류로서도 그랬고, 우리의 직접 조상이 유인원하고 갈라져 나오는 게 700만 년 전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나무 위에 살았습니다. 우리 직접 조상이 어떻게 나무 밑으로 내려왔을까요? 모르시죠? 빅히스토리 보면 나올지 모릅니다. 북아메리카하고 남아메리카요. 남아메리카가 옛날에는 해류가 유통이 됐습니다. 그때 아프리카는 밀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달라붙습니다. 해류의 방향이 극쪽으로 바뀝니다. 아프리카에 가뭄이 옵니다. 나무가 메마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조상이 결단합니다. 나무 위에서 더 살 수 있을까? 결단을 해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다시 사자가 나타나면 뽀로록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옵니다. 그렇게 반복하는 기간 동안에 드디어 우리가 직립을 합니다. 직립을 하는데 350만 년 걸립니다. 700만 년 전에 유인원하고 갈라져 나옵니다. 불을 발견하는 게 대략 150만 년 전에서 100만 년 전입니다. 불을 발견하기 전까지 우리는 늘 사자나 코끼리나 이런 데 잡아먹힐까봐 뭉치지 않으면 못 살았습니다. 불을 발견하고도 일정 기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 기간으로 보면 우리는요, 대개 50명에서 100명 사이에 무리를 지어서 서로 도우면서 때로 다녔습니다. 그게 공동체의 기본 단위. 조금 더 유식한 말로 하면 그게 덤바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영국에 있는 인류학자 덤바가 아마존에 가서 마을 공동체의 규모를 확인합니다. 150명을 넘지 않더라고요. 150명이 넘으면 쪼개지더라고요. 덤바의 수입니다. 페이스북 친구가 수천 명 있어도 친한 친구는 150명을 안 넘는다. 실제로. 자기 핸드폰에 전화번호가 아무리 많아도 실제로 술 마실 때 전화 걸어보려고 생각하면 전화 걸 수 있는 친구 몇 명 안 된다. 인간이 공동체로서 살 수 있는 가족을 넘어서서 그 기본 단위가 그렇다는. 동네에서 했던 일입니다. 동네에서 인사하고 나누고 학교 뭐 이렇게 매년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구청장 마지막 때 했던 게 제가 배지 달고 있는 요거입니다. 요 배지가 영국제 배지입니다. 영국제. 행복은 습관이 영국 BBC가 영국의 심리학자들하고 영국의 슬로우라고 하는 마을에서 6개월간 실험을 합니다. 굉장히 음습한 마을인데 그 마을에서 10가지의 소위 습관, 비슷한 내용입니다. 10가지를 가지고 계속 실천케 했더니 똑같은 조건인데도 사람들의 심리적 마음이 훨씬 더 행복해지더라 라고 하는 연구 결과입니다.
우리가 궁극적 목표가 뭡니까? 돈 버는 것, 건강하는 것, 행복하는 것. 모두가 얘기하죠.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이라고. 아니라고 막 고개를 흔드시죠. 네, 아닙니까? 네, 행복이 목표가 아닙니까? 네. 네. 나중에 같이 이제 토론할 때 얘기해 보시죠. 행복하자는 것. 이게 근데 과학적으로도 좀 증명이 됩니다. 소득과 행복은 일치하는가? 어느 순간에는 일치합니다. 절대 빈곤기에서는 소득이 올라갈수록 행복해집니다. 절대 빈곤기. 우리도 보면 박정희 대통령 이전에 보릿고개일 때는 그 수출 1,000억 불 할 때 그때까지, 그러니까 우리 소득 수준이 10,000불을 넘어설 때까지는 소득이 올라가는 게 곧 행복의 질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공통적인데 15,000불 정도를 넘어가면 소득이 올라가는 게 곧 행복의 질을 높이지 않는다는 게 일반적인 정설이에요. 오히려 그때부터는 이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단계에 돌입합니다. 상대적 격차가 커지는 거죠. 그때 정치가 무슨 역할을 해줘야 되느냐가 중요한데, 우리도 지금 이제 그 단계를 한참 넘어선 거죠. 우리가 15,000불을 넘어설 때 어떻게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잘했어야 되느냐가 이제 숙제였던 거죠. 지금은 간극이 너무 커져 있는 거고요. 제가 구청장 돼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자살 예방하는 일이었습니다. 구청장이 무슨 자살 예방을 하냐고 남들이 뭐라고 할 때, 동네에서, 우리 동네가 180명이 자살했어요, 1년에. 자살을 굉장히 많이 했던 동네라 어떻게 하면 자살률을 줄여볼까 해서 자살 고위험군부터 자살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자살 시도자, 자살 유가족, 혼자 사는 어르신, 스트레스 받는 학생, 실업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우울 테스트를 하고 그것을 분류해서 통반장과 교회의 게이트키퍼들을 모셔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게 하고 했더니 실제로 자살이 줄어요. 모두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세계 1위죠. 이렇게 하고 나서 이거를 박원순 시장이 베껴가지고 서울 전역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안희정 지사가 베껴가고 강원지사가 베껴가고, 그래서 우리나라 자살률이 사실은 조금 줄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노원구 거를 베껴가지고 좀 해보라고 하는데 지금 몇 년 안 돼서 그런지 아직 잘 안 되는가 봐요. 저보고 좀 와서 직접 해보래요. 좀 고민입니다. 혹시 노원구에 와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노원구청에 오면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심폐소생술 교육장이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은 119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기존에는. 119가 가끔 학생들 혹은 무슨 행사 때 샘플로 몇 명 나오라고 해서 했던 일인데, 제가 구청장 하면서 일주일에 하루에 3번씩 30명씩 와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천하게 했습니다. 대략 1년에 3만 명 정도가 교육을 받습니다. 노원구에서 생존한 사람이 1년에 20명쯤 통계적으로 추가로 살았습니다. 한 명만 살려도 되는데 20명씩 살려서 세계 응급학회의 사례보고가 됐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교육장인데, 세계에서 저거 이거 누르는 거 있죠. 그걸 애니라고 합니다. 애니. 그거를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 회사가 스웨덴의 노르웨이의 메르달사라는 데인데, 거기서 와가지고 첨단 시설을 무료로 깔아주고 갔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자기네들은 이렇게 집체적으로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대요. 근데 이제 세계에 팔아먹으려고 노원구를 테스트 베드로 만든 거예요. 저런 교육을 이제 세계적으로 팔아먹으려고. 요즘은 동 단위에 무슨 복지 전달 체계가 다 만들어졌죠. 노원구 거 베낀 겁니다. 실제로. 거짓말 아니고. 우리가 전국에 제일 처음
복지 전달 체계를 동 단위까지 내립니다. 구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동으로 내려가야 해서 제도가 없었습니다만 구청장 방침으로 조례로 했죠. 지금은 제도화돼서 보건복지부가 하죠.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내용을 어떻게 채울 거냐. 노원에는 교육복지재단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전국에 몇 개 있긴 한데 1년에 현금 모금액이 9억 원 정도 되고 2017년 기준으로 후원 물품이 6억 원 정도 돼서 한 15억 정도가 매년 모이는데 교육복지재단에서 일하는 사람이 한 6명쯤 됩니다. 그 6명의 월급은 구청에서 주고 구민들이 낸 도네이션한 모든 돈은 동네의 장학금과 복지 활동에 쓰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구 단위나 시 단위에서 쓰는 건 딱 법에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거 외에는 못 씁니다. 그런데 재단은 훨씬 유도리가 있습니다. 대신 그 안에서 우리 주머니에서 나온 돈을 왼쪽 주머니에서 빼서 오른쪽 주머니로 넘겨줍니다. 여기에 월 1,000원 이상 돈을 내는 사람이 14,000명쯤 됩니다. 노원구에. 노무현재단 다음으로 큰 재단. 우리 대통령님 장모님이 치매시잖아요. 대통령 장모님이. 그래서 후보 시절에 치매국가 책임제도를 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어디서? 노원구에 와서. 왜? 제일 잘 돼 있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금연율을 높이겠다고 해서 담배값을 올립니다. 2,000원이나 열받았습니다. 그 무렵에 노원구에서는 담배를 끊으면 돈을 준다고 해서 돈을 줬습니다. 대신 한 8km 정도의 도로를 금연구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담배 피면 안 돼 이렇게 맞고 담배 피면 5만 원씩 벌금 매기고 열받잖아요. 벌금 내려면 대신 담배를 끊으시면 돈 드립니다. 라고 해서 남성 흡연율이 눈에 띄게 많이 줄었습니다. 독특한 것은 남자만 신청합니다. 여자도 틀림없이 필 텐데 여자는 와서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해볼 만합니다. 생활임금 제도를 성북구하고 노원구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행을 합니다. 근데 요즘 참 이게 후회가 많습니다. 생활임금 제도를 제일 먼저 시행을 해서 확산이 되니까 이게 우리 당의 당론으로 채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당은 전체적으로 다 이 일을 하게 됩니다. 지금 거의 시급 10,000원까지 올라간 자치구나 시가 있습니다. 이게 바닥으로 깔리니까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이 대선 공약으로 아니 자치단체들도 하는데 우리도 해서 최저임금 10,000원 공약에 밑불을 깐 게 이겁니다. 잘못한 거죠. 그 뭐 될 줄 알고 그래서 이제 앞다퉈 보통 지금 대통령님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도 5년에 걸쳐서 하겠다는 게 최초 공약에는 5년이었습니다. 안철수가 5년 하겠다고 홍준표도 5년에 하겠다고 그러니까 누가 꼬셨는지 우리는 3년에 할게 그래서 배탈이 났습니다. 너무 빨리 올라가게 된 게 시발이 이거였습니다. 우리 광산구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하는 일 제일 먼저 하셨죠. 한번 재봐야 됩니다. 누가 먼저 했는지. 네. 10인 미만 영세 기업의 사회보험 확대하는 일 최근에 최저임금 올라가는 것 때문에 그 뭐 노동부에서 돈 주잖아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해요? 일자리 안정자금. 그런 공부 잘하시네. 일자리 안정자금 주는데요. 일자리 안정자금을 홍보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노원에서요. 그러니까 10인 미만 영세 기업의 사회보험 가입을 독려하는 사람이 서울에는 서울노동청 산하의 지방노동청이 5개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노원구를 포함해서 200만 명을 관리하는데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 딱 2명이더라고요. 2명이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자치단체랑 협업하지. 그리고 우리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합니다. 노원구는 뭐 기업이 많지 않아서 음식, 숙박, 동의업 이런 게 많은데 그 사람들이요. 다 저 허가 내려면 보건위생과에 와야 돼요. 보건위생과에 와야 돼요. 그러면 그 접수할 때 물어봅니다. 거기 종업원들 4대 보험 들었냐고. 겁나잖아요. 아이 들을게요. 그렇게 듭니다. 노동부와 구청이 협업하면 우리 노동자들의 뭐랄까요 안전망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싫어하죠. 그래서 제가 꼬셨습니다. 4대 보험을 드는 게 1차 사회 안전망이다. 이 1차 사회 안전망에서 떨어지면 고스란히 우리가 다 책임져야 된다. 1차 안전망을 잘 까는 게 결과적으로는 득이다. 그래서 제가 과외의 일을 시킵니다. 내가 이거 가지고 딱 하나 상 받았습니다. 노동부 장관한테. 그리고 꽝입니다. 요즘 무슨 쉐어링 사업 많이 하죠. 특히 카쉐어링 많이 하는데 저희 구는 이제 대학이 6개 있어서 룸쉐어링 사업을 동네 어르신들하고 대학생들하고 연결해주는 사업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마을이 학교다 사업을 전국에서 제일 먼저 개념화했는데 지금은 모두가 다 마을 학교라는 개념을 쓰죠. 동네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이 결국은 낳고 기르고 거기서 좋은 일자리를 갖게 도와주고 그리고 와서 함께 더불어 가족 단위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라 교육이 마을 공동체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비중으로 보면 30에서 50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보육에서 교육까지의 역할이. 그래서 학교 단위에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시설들, 그러니까 체험할 수 있는 시설들을 자치구 단위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많이 만듭니다. 과학관도 하나 유치하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구의 길 같은 것도 만듭니다. 460m 트랙에 46억 년의 지구 역사를 야외에 전시해서 460m를 걸으면서 지구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교육할 수 있는 교육 공간이 있어요. 그 옆에 역사의 길도 만들어놨습니다. 여기 한 바퀴 돌고 역사의 길 한 바퀴 돌면 지구사 전체를 공부를 하는 코스도 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수학 전문 과학관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한평보다 더 좋은 365일 나비를 관찰할 수 있는 나비 정원도 만들었습니다. 에너지 제로 개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을 이야기한 거죠? 지금? 네, 다. 제가 구청장 됐던 일. 제가 우주파라 우주학교도 하나 만들었어요. 환경센터도 만들고. 이제 거의 마무리입니다. 마을 공동체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게 결국 그 공동체성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를 잘 갖추는 건데 어느 정도가 적당하냐 이거 여전히 숙제입니다. 참고로 저희 동네는 19개 동인데 인구가 제일 적은 데가 2만 명이고 많은 데가 4만 5천 명이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돌리면 집에 가서 잔치하고 생일도 집에 가서 잔치하는데 요즘은 그걸 잘 안 합니다. 마을에서 주민들이 애부터 어른들까지 마을 단위에서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기본 단위가 몇 명쯤 될까? 정답은 없는데 유럽의 사례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5천 명을 넘기는 어렵겠다. 근데 우리가 주민자치센터가 그 역할을 하는데 되게 어느 정도 규모가 적당하냐. 좀 잘게 쪼개면 2, 3천 명. 최소한 거기에 하나 정도씩은 주민들이 뭔가 모여서 같이 토론도 하고 뭐도 배우기도 하고 애들이 학교 갔다 오면 거기 가서 놀기도 하고 이럴 공간이 작게는 2, 3천 명, 커도 10,000명을 넘지 않는 선에서 뭔가 그런 공간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서울에 오세훈 시장이 있을 때 대동주의를 합니다. 동을 키웁니다, 오히려.
그래서 막 5만 단위로 막 늘려버립니다.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마을은 특히 기초 단위는 아까 던바의 법칙 얘기했습니다만 작은 단위가 오밀조밀하게 모여서 놓을 수 있는 공간을 적절하게 만들어주고 거기에 그 사람들이 행복하게 놀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저는 그게 의원님들이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근데 그 일을 다 해주면 안 됩니다. 스스로 하게 해야 해요. 저희는 여러 가지 공간들을 만들었는데요. 원칙을 정했습니다. 자율로 해라. 전기세, 물세, 최소한의 뭐 책을 구매할 수 있는 책값 이런 건 지원해 준다. 자율로 운영해라. 대신 그 자율이 지나쳐서 너무 폐쇄적으로 된다거나 공익성을 해칠 때는 해상권을 갖는다. 해상권은 우리가 갖는데 자율로 운영해라. 처음에는 굉장히 겁내하더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운영을 하니까 애착이 생겨요. 자기 것이 생겨요. 자기가 뭔가 공모를 하고 뭔가 계획안을 짜고 그렇게 하니까 훨씬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공동체성이 붙어요. 해볼 만한 거죠. 그런데 마을마다 공간이 다 달라요. 평수도 다르고 시작도 다르고 조건도 다르고 그러니까 규정이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공통적인 거는 공동체의 핵심은 특히 도시는 아이를 키우는 일, 아이를 가르치는 일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나 도서관 기능이 공동체의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무슨 여러 가지 문화센터 기능이나 이런 기능이 같이 붙는 거죠. 제가 우리 위원장님하고 같이 우리 시당 위원장님하고 같이 산자위 소속인데요. 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에너지를 적게 쓰는 주택을 노원구에 하나 만들었습니다. 에너지 제로 주택. 냉방, 난방, 급탕, 온수, 환기, 조명을 화석연료를 쓰지 않는 대한민국 최초의 주택을 하나. 국토부 R&D 예산 180억을 받아가지고 임대주택을 하나 지었습니다. 가입 조건은 신혼부부 6년 했더니 작년에 37명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작년에 한참 더울 때 가봤더니요. 그러니까 전혀 냉난방을 안 한 상태로 그 집주인하고 같이 들어갔는데 한여름에 제일 더울 때 26도를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언제 한번 와보십시오. 우리랑 가장 친한 식물 낙엽 퇴비장부터 목공소에 목공의 교실에 뭐 등등 나무 백화점도 만들어 놨습니다. 범죄 제로화 사업도 했는데요. 아파트는 확실히 범죄율이 낮습니다. 일반 주택이 높습니다. 일반 주택은 아파트처럼 할 수 없을까? 아파트처럼 골목골목에 CCTV를 붙이고 경찰이랑 같이 점검하고 그리고 혹시 빵꾸 나면 메꾸고 하는데 CCTV를 혁신하면 비용을 많이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500대 붙이는데 50억 정도로 해치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잠잠해졌습니다만 한참 블록체인에 기반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투기적으로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우리 정부가 그걸 못하게 막았더니 왜 그걸 막냐고 조선일보가 한참 뭐라고 하고 그 상투자 받던 투자했던 분들이 막 뭐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무렵에 노원구가 세계 최초로 그 가상화 블록체인에 기반한 지역 카페를 만듭니다. 세계 최초. 믿거나 말거나. 블록체인에 기반해서 만들었는데요. 그야말로 가상화폐입니다. GDP가 모든 것을 반영해주지 않는다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는 주장이 그렇습니다. 왜 자원봉사는, 가사노동은
왜 부가가치를 인정을 안 해줘? 라고 해서 그걸 인정해 부는 그 가상화폐를 하나 만들면 안 될까 싶어서 자원봉사를 하면 700노원을 줍니다. 1시간에. 우리 아까 교육복지재단에 기부를 하면 기부액의 10%를 가상화폐로 얹혀주고 재활용 센터에 재활용 물건 내면 물건값의 10%를 가상화폐로 얹혀주는 그렇게 해서 부가가치를 만들고 그렇게 생산된 부가가치는 동네 음식점이나 문화센터에 구청이 운영하는 문화센터에서 주차장에서 이렇게 쓰게 연결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잘 씁니다, 동네에서. 이것도 그 제로페이 방식으로 찍어서 합니다. 끝인데요. 정리하면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생각은 지구적으로, 우주적으로 하시면서도 실천은 동네에서 크게 생각하시면서 실천하면 그 힘이 우리 광주행 일자리처럼 대한민국 전체를 바꾸는데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미없는 얘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